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우리 학습활동 부분 들어가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65페이지부터요, 넘어가서 뒤에 66페이지 있죠? 특히 여기 3번에 나오는 최척전은 정말 많이 중요하거든요. 다른 교과서에서는 본문이 다 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척전 또 놓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65페이지 답을 봅시다. 이생규 장전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이 작품의 주요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이 작품에서는 3번의 만남과 3번의 이별이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답을 일단 볼게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총권적에 의해서 최 씨가 죽은 것은 이제 이별 중에서 몇 번째 이별에 해당이 될까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제 두 번째 이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만남은 뭐였어요? 바로 담을 경계로 해서 시를 주고받다가 사랑해, falling in love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별은 바로 뭐였습니까? 본건적인 사회 제도 때문에 헤어지게 됐었죠. 최 씨, 그러니까 여자의 집안은 아주 레벨이 높아요. 하지만 남자 집안은 몰락해 가고 있는 집안이었죠. 레벨이 안 맞아서 바로 이제 아버지의 반대로, 특히 이생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지게 됐었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만남이 있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뭐였지? 결국 만나자마자 결혼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별이 이거죠. 홍건적에 의해서 이제 이별이 이루어지는 게 두 번째 이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죠. 자, 세 번째 만남은 바로 뭐야? 이생과 최 씨는 어떤 최 씨였지? 그냥 최 씨가 아니었죠. 홍건적에 의해서 최 씨가 죽었으니까 바로 죽은 최 씨하고 만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갑자기 비현실적인 얘기로 넘어갔다라는 거 있었죠. 그리고 나서 수년간 같이 함께 지내다가 그 다음에 자, 어땠어요? 최 씨가 저승으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진짜 라스트 세 번째 이별이 이루어지게 되죠. 최 씨는 귀신이고 이생은 사람이야.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영원히 라스트 진짜로 헤어지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이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극적인 결말로 갔죠. 이생은 최 씨를 잊지 못하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2번. 이 작품에 나타난 비현실적인 내용이나 상황을 말해보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문학에서의 현실적인 인간의 생활을 벗어나서 비현실적인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무슨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 용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자 라고 했죠.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해서 얘기하기 싫다. 이거를 전기성이라고 했죠. 이 기자가 어떤 기자라고요? 특히 기이하다의 기자가 된다라고 했었죠. 기이하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한자 이렇게 자,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이하다의 한자를 쓰는 바로 전기성을 우리가 이제 비현실적인 내용이나 상황이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여기서의 비현실적인 상황은 뭐겠습니까? 바로 죽은 최 씨가 다시 나타났다. 오모야 무서워라. 그치, 귀신이 나타났다. 그리고 또 죽은 최 씨와 함께 사랑을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 씨의 자취가 마지막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뿅! 이렇게 완전히 저승으로 가버렸다. 일단 저승이 등장했다는 거. 일단 죽은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리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바로 전기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되는 거구나.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사회문화적 배경의 맥락에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우리가 또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원래 맥락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로 규정을 했었죠. 처음에 작가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사회문화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맥락을 정리를 해본 겁니다. 짠! 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된 상황을 보시면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있었지? 남녀 간의 애정과 관련된 인식에서는 사랑하는 남녀 간의 절개가 중요하지. 절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라고 하는 게 있었죠. 믿음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할 것이야. 라고 하는 이제 최 씨의 말이 있었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 작가인 김세습이요.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어. 나는 단종을 섬길 거야. 나는 저 세조를 섬길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떠나버렸었죠. 나는 성기수가 없어. 나는 한 임금만 성일 거야. 바로 충절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충절의 인식을요. 바로 이 채씨라는 캐릭터 속에서 절개를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요. 당시 여성상과 관련된 가치관은 어땠다고요? 당시 여성은요, 집 밖의 일은 잘 모르고 부녀자의 법도만 알면 그러니까 집에서 요조숙녀처럼 그냥 쫙 유교적인 법도만 지키고 조용히 있었다는 거야. 수나 놓고요, 바느질이나 하면서요,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게 당시 여성상이었다고요. 이 두 개를 딱 묶어서 절개를 지킨다든지 당시에 이렇게 집에서만 조용히 있는 여성의 모습은 바로 당시에 어떤 거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왜 이럴까요? 자, 바로 당시에 유교적 가치관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사회문화적 맥락은 바로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에서는 실제적인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있었던 사실성을 가지고 있는 실제 사건을 가지고 했고, 그리고 남녀간의 애정이라든가 당시 여성상을 비춰봤을 때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바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다음 내용에 나타난 최씨의 성격을 알아보자. 그리고 1에서 정리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바로 앞에서 정리했던 거 뭐였지? 바로 유교적인 세계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최씨의 성격이 갖는 의의를 무엇일까? 라고 봅시다. 자, 그래서 최씨의 이제 그 대사가 나와 있었죠.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화를 한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지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말할게요. 저는 부디 좋은 집안의 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조용히 공부하고 요조숙녀처럼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수나 놓고요, 바느질이나 하고요, 그리고 시서나 읽고요, 그러니까 시나 읽고요, 그리고 이느 예지와 같은 예절을 공부할 뿐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요조숙녀처럼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전 집에서만 그런 걸 공부를 했었다고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밖에 일을 알았겠어요? 자, 그런데 변화가 된 계기가 있었죠.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 꽃이 핀 담장화를 한번 엿보신 후,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만나서 사랑에 빠진 다음에 제가요 어떻게 됐다고?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죠. 제가요 스스로 한 거예요. 뭐 바로 푸른 바다의 구슬, 이게 뭐지? 바로 사랑이 되는 거죠. 제가 스스로 사랑을 한 거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위에서 봤던 유교적인 가치관에서 여성은 어떤 캐릭터였어요? 되게 수동적인 캐릭터였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최 씨는 어때요? 수동적이지 않죠. 그럼 볼까요? 최 씨는, 자, 여기 이 말이 중요한 거겠죠? 요 조금만 이렇게 내려볼까요? 슉슉슉슉슉. 오, 약간 잘리는 느낌인데. 야, 됐다. 자, 그럼, 이렇게 최 씨는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다라고 했지, 제가 스스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뭐? 푸른 바다의 구슬을요? 이게 뭔데요? 바로 사랑이 되는 거겠죠? 제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한 거예요. 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할 정도로 이생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며, 그렇지, 사랑에 충실하면서 사랑을 위해 어떻게 한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당시에 사회문화적 맥락을 어디다고요? 유교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자에게는 규문의 법도만을 익히도록 강요했던 당시 사회에서, 그렇지, 유교적인 사회였잖아요. 여기에서 최 씨의 이런 진취적인 면모는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을 했다라고요.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다고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교적인 관습에서 벗어난다. 자, 이처럼 인물의 이런 능동적인 성격은 주인공의 사랑을 반대하는 당시 유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봉건적인 사고와, 그리고 또 홍건적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의 횡포에 대한 이게 외부적인 요건이었잖아요. 둘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세계.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협하는 외부적인 요인.
그런 세계의 횡포에 대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그려서 그러니까 본건적인 사고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얘를 괴롭히고 있는 세계라는 횡포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리고 나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저항을 왜 말을 못하죠? 효과적으로 그려서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인간의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인물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의 유교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있는 바로 최 씨의 모습. 근데 능동적인 성격이구나. 굉장히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바로 뭐냐?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다. 내가 스스로 사랑에 빠졌다. 라고 하는 점에서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는 66페이지를 펼쳐봅시다. 66페이지를 펼쳐보시면 다음은 고전소설 최척전의 줄거리이다 라고 나와있죠. 이생규 장전과 비교하면서 감상해보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맥락 중에서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맥락이 있었죠. 여기 나와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어디를 펼쳐보시면 되냐면 73페이지를 펼쳐보시면 나와있어요. 자, 상호 텍스트성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작품이 다른 작품과 맺고 있는 관계, 즉 작품 간의 상호 관련성을 말한다. 자, 이와 같은 상호 텍스트성은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주제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끼리 서로 엮어서 읽는 거예요. 엮어서 읽는 것을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품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영향을 주고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한 편의 작품을 감상하러 이생규 장전을 감상한 다음에 유사한 작품을 비교하는 과정, 이렇게 상호 텍스트성을 가진 작품을 엮어서 읽는 것을 하게 되면은 독자는 다양한 텍스트를 경험하게 되니까 요것도 읽고 요것도 읽을 수 있게 되죠. 똑같은 주제, 똑같은 형식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감상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엮어 읽는 바로 상호 텍스트성 맥락에 의해서 이생규 장전과 엮어 읽는 것은 바로 최척전이 되는 겁니다. 자, 최척전에서는 어떤 것을 엮고 있냐? 무슨 공통점이 있냐? 바로 전란, 전쟁으로 인한 이제 최척전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뭐로 이별을 하냐면요. 바로 전쟁이라는 것으로 이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이산, 헤어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뭐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전쟁 그로 인해서 뭔가 헤어진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두 작품을 엮어서 상호 텍스트성으로 읽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척전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들어가기 전에 줄거리 한번 보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고전소설 스토리텔러 곽동훈입니다. 조선 중기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쟁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한 평범한 백성의 이야기, 최척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도 남원사람 최척은 아버지의 친구인 정생원의 집에 기거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정생원의 친척 소녀 오경은 창틈으로 공부하는 최척을 보게 되는데요. 최척에게 반해버린 오경은 시를 써서 몰래 최척에게 전합니다. 오경이 보낸 시에 최척도 마음이 설레고 둘은 결혼을 약속하죠. 혼인날만 기다리고 있던 오경과 최척. 그런데 임진년에 외적이 침입을 하고 최척은 의병이 되어 전쟁터로 나갑니다. 혼인 날짜가 지나도 최척이 돌아오지 않자 오경의 어머니는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이려 하는데요. 오경은 목숨까지 걸며 최척을 기다리죠. 마침내 최척이 돌아오고 혼인을 한 두 사람은 아들 몽석을 낳아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나 정유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연곡사로 피난을 떠났던 최척의 가족은 외적의 공격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끝끝내 가족을 찾지 못한 최척은 명나라 장수 여유문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아내 오경은 남장을 한 채 일본으로 끌려갑니다. 일본인 돈우의 눈에 든 오경은 남자 행세를 하며 일본과 중국 동남 지역으로 장사를 다니죠. 최척의 부친과 장모는 포로로 끌려가다가 도망을 쳐서 연곡사로 되돌아가는데요. 그곳에서 한 스님에게 구출되어 있던 손자 몽석을 만납니다. 이들은 남원의 옛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납니다. 명나라에 갔던 최척은 배를 타고 여기저기 장사를 다닙니다. 그러다 지금의 베트남인 안남까지 오는데요. 한밤중에 일본 상선에서 울리는 연불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음이 심란해진 최척은 퉁소를 불죠. 그러자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그 시는 아내 오경이 지었던 시였습니다. 최척은 일본 배로 찾아가고 오경과 극적으로 재회합니다. 최척과 오경은 중국 항주에 정착을 하고 둘째 아들 몽선을 낳아 키웁니다. 몽선은 자라서 홍도라는 중국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그 이듬해 최척은 가족과 또다시 이별을 하게 됩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최척이 명나라 군대 서기로 차출이 된 것입니다. 최척은 적에게 잡혀서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정유재란 중에 헤어졌던 큰아들 몽석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기적의 상봉을 이룬 두 사람은 포로 수용소를 탈출해 조선의 남원으로 향합니다. 한편 명나라에 있던 오경은 남편이 도망친다면 조선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둘째 아들 몽선 내외와 함께 배를 마련하여 조선으로 갑니다. 해적을 만나 배를 빼앗기기도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조선에 도착하죠. 옛집이 있던 남원으로 찾아간 오경은 마침내 최척과 기적의 상봉을 하고 최척 일가는 한 동네에 모여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전쟁으로 인해 생이별을 겪어야 했던 백성들의 고충이 드러나는 작품이죠. 배경이 중국과 일본, 베트남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성인 오경이 진취적으로 그려지고 둘째 아들이 국제 결혼을 하는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 최척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옆에 설명이 다 돼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볼까요? 최척전은 조선시대에 조이환이 쓴 소설로 주인공인 최척과 오경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 내용,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하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둘의 사랑 이야기지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전란,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이 이산, 헤어진다는 거예요. 자,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이 헤어졌고 그리고 나서 만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척전 정리된 부분을 먼저 볼게요. 자, 갈래는 한문 소설이에요. 이제 한문으로 적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애정소설 아까 말했듯이 바로 주인공이 최척과 오경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메인 스토리예요. 자, 그리고 군담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전쟁을 이게 군이 전쟁 군인 그래서 군담이라고 하면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을 군담 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은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별을 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볼까요? 성격은 우연적, 사실적, 이제 고전 소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되고만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좀 중간에 보다 보면 너무 우연적이다, 약간 이제 고전 소설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고,
사실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사실적이냐면 이제 이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 나오죠. 전쟁으로 인해서 이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받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받는 그 고통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 소설에 드러나 있다는 게 바로 최척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실적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경을 볼까요? 시간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과 그 이후라고 했었죠. 이제 전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공간을 보시면 이제 공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바로 공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도 나오고 당시 중국까지 여기까지는 대부분 많이 나오죠. 당시의 고전 소설도요. 특이하게요. 여기 베트남까지 영역을 확장하더라라는 게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여겨 봐두세요. 베트남까지 공간을 확장했다라는 거 특이하죠. 자, 그리고 보시면 주제 이상 가족의 이제 아까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졌다고 했죠. 그런 가족들의 고통과 그리고 가족을 통한 다시 만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부분 넘겨볼게요. 쭉 내려가서 보시면 자, 이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들 여기 최척전도 역시 이생규 장전처럼 만나고 이별하고 다시 만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물론 이별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별한다는 거예요. 뭐가? 최척전이요. 이생규 장전은 아니었죠. 죽어서 이별하고 홍건정의 난 때문에 죽어서 이별하고 그리고 나는 진짜 귀신이고 너는 인간인데 그런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정말 나는 저승 사람이고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그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걸로 헤어졌었잖아요. 최척전은 바로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만나고 이별하고 다시 만나고 이별하고 다시 만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에서 이생규 장전과 상호 텍스트성으로 엮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최척전은 이별하는데 뭐라고? 실제 일어났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일어났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어떤 게 잘 드러나 있다고 바로 당시 백성들이 받았던 고통이 어떤다고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게 많이 나오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척전에서는 만남과 이별 제외를 하는데 특히 이별은 전쟁을 통해서 이별을 했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별하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그 소설 내용에서 당시에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받았던 그 고통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구나 이렇게 최척전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드디어 봅시다. 자, 볼까요? 남원의 가난한 유생 최척은 유생은 여기 나와 있죠? 유생은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 자, 가난한 유생이었던 최척은 바로 부친의 친구인 정상사의 집으로 공부하러 다닌다. 공부만 해야 되는데 어땠다고 공부만 하지 않죠? 어떻게 했다는 거 볼까요? 자, 정상사의 친척이자 과부 심씨의 딸 오경은 여자 주인공 등장 오경이네요. 오경이는 어땠냐면 최척에게 마음이 끌리고 여자가 먼저 반했군요. 그래서 시를 써서 보내고 요즘 같았으면 좋았다. 어때? 카톡을 보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특징을 알 수가 있네요. 바로 오경이라는 여성 캐릭터가요. 먼저 시를 써서 보냈다라는 점에서 어떤 캐릭터라는 거야?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 캐릭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들은 그 사랑에 빠져서 약혼을 한다. 자, 그러나 자 이제 이별을 하는 장면이 드러나 있죠. 어떻게 이별을 한다고요? 최척이 의병으로 참전을 의병으로 참전을 했네. 자, 이별 뭐 때문에 했다?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의병으로 참전했다라는 걸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별을 했구나. 자, 그래서 혼인 날짜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심씨는 오경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고 한다. 그렇지. 이제 과부 심씨의 딸이었잖아. 그러니까 오경이 엄마가 다른 데로 보내려고 했어요.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고 했다고요. 안녕 이렇게. 하지만 오경은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하지만 오경은 최척을 기다리고 드디어 두 사람은 혼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만났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다니다가 뿅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에 빠졌죠. 약혼을 했어요. 자, 헤어져. 못 헤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만나서 바로 결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한 게 별로 없어요. 거의 결혼이에요. 만나고 좋아하면 바로 결혼.
자, 그리고 나서 또 정유재란으로, 정유재란 다 써있죠? 조선시대 임진왜란 휴전 교섭이 결렬된 후에 선조 30년에 외장 가토 가요마사 등이 14만의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와 일으킨 전쟁. 어쨌든 일본이란 전쟁을 한 거군요. 역시 정유재란 때문에 헤어졌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 이별도 뭐 때문에? 바로 전쟁 때문에 헤어지게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정유재난으로 남원이 함락되면서 최척과 오경, 처다들 몽서가 멍석이가 첫째 아들이에요. 자, 뿔뿔이 흩어진다. 왜 이럴까요? 자, 그 다음에 오경은 외병의 포로로 일본에 잡혀간 후 장사를 돕게 되고, 자, 여자 주인공은 일본에 잡혀가서 장사를 하네요. 자, 최척은 남자 주인공은 중국에서 살게 된다. 중국에 있고 여자 주인공은 일본에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최척은 친구 송우와 함께 상선을 타고 떠돌아다니다 이제 물건을 팔고 막 다니는 이제 그런 배를 타고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안남이라고, 지금의 베트남.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공간적인 배경이 확장이 되어 있다. 베트남까지 넓어지더라. 이게 당시에 고전소설과 비교했을 때 특이하더라. 그쵸? 자, 이러다가 우연히 떠돌아다니다가 어떤다고? 아내 오경을 만나게 된다. 이 부분이 시험에 사실은 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능이나 이런 거를 풀다 보면은 최척이 여기에서 친구 송우와 함께 상선을 타고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아까 봤었죠. 우연히 들었는데 뭐 그 소리, 음악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오경이 부르던 소리였잖아.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걸 조금 이렇게 눈치를 좀 치면서 볼까요? 그러면서 이들은 중국 항주에 정착을 하고 둘째 아들 멍선이가 둘째 아들이었네요. 자, 둘째 아들을 낳아 기르며 10여 년간 행복한 생활을 누린다. 자, 그리고 멍선이 누구의 둘째. 자, 둘째가 혼례를 올린 이듬해 호적이 호적이 또 왔네. 호적은 누구? 오랑캐가 진입을 했네요. 자, 오랑캐가 진입해서 역시 이별을 했는데 또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최착전의 이별은 좀 단순해요. 뭐 때문에? 다 전쟁 때문에 이별을 했다. 그래서 최척은 가족과 이별을 하고 명나라 군사로 출전을 하였다가 호족의 포로가 된다.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조선에서 출전했다가 역시 호족의 포로가 된 처다들 멍석은 첫째. 그쵸? 첫째 멍선인지 몽시돌림. 극적으로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여 고향으로 향한다. 한편 오경은 멍선 둘째 아들과 더불어 어려운 고비를 겪으며 고국으로 돌아오고 가족이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좀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 이생규 장전과 다르게 이생규 장전에서는 결국에 둘 다 죽었죠. 근데 여기서는 결국에는 둘 다 잘 만나가지고 가족들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생규 장전과는 좀 다른 행복한 결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3번 볼까요? 다음은 고전소설 최척전의 줄거리다. 이생규 장전과 비교하면서 감상해보자. 자, 얘기했죠? 최척전과 이생규 장전은 상호 특수성으로 서로 엮어져 있다고요. 자, 그럼 두 작품의 내용상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볼까요? 자, 두 작품 모두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아까 우리 이생규 장전은 뭐였죠? 바로 홍건적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죠. 여기 최척에서는 바로 뭐가 나왔어요? 뭐 정유재난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이 나왔었죠. 그런 걸 봤을 때 모두 다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으로 엮이고 있고, 그리고 등장인물이 전쟁으로 해서 이별. 특히 이생규 장전은 바로 홍건적의 난 때문에 이별을 했었고, 여기서는 다 이별이 전쟁 때문이었죠. 그래서 정유재난, 뭐 호적의 친일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것들이 공통점이더라. 그래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읽더라. 하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더라. 어떻게 다른데요? 자, 다른 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 얘기를 해줬었죠. 자, 이생규 장전에서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나는 저승 사람이고 너는 이승 사람이잖아. 나는 귀신이고 너는 인간이잖아. 안녕. 그래서 결국에 이승과 저승의 질서에 따라서 이생과 최씨가 결국 헤어지게 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생규 장전에서는 어떤 결말이었어요? 바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이해하게 됐었죠. 자, 그런데 자, 최측전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봤죠? 뭐였죠? 결국에는 최측과 오경이 우여곡절을 거듭한 후에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happily ever after라고 하게 됐잖아. 결국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자, 그러니까 최측전에 나오는 결말은 바로 어떤 결말이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행복한 결말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점이 바로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행복한 결말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3-2죠? 자, 이래서 같이 문학작품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감상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볼까요? 자, 상호 텍스트성을 가진 작품들끼리 엮어서 읽으면 어떤 게 좋냐? 이런 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해하시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그렇구나 보는 거냐? 볼까요? 한 편의 문학작품을 감상한 후에 이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작품과 비교해서 감상하면 상호 텍스트성을 가진 작품들끼리 엮어서 읽는다면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유식하게 독서 시간에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엮어서 읽게 되면 두 개를 엮어서 읽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작품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섬세한 감상이 가능하며 이쪽의 관점도 보게 되고 이쪽의 관점도 보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얘도 보고 얘도 보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텍스트를 경험하게 돼서 바로 감상의 범위를 요것뿐만이 아니고 이생규 장전의 내용뿐 아니고 전쟁으로 인한 이별을 보니까 최척전이라는 작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구나 라고 해서 감상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질 수가 있더라. 확장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해하시는 정도로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66페이지까지 내용 다 했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쉽게 쓰여진 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